자, 반갑습니다. 저는 하성우고요. 이번에 제1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헌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26일 날 시험이 있었죠.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저께 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문제를 딱 바로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12시 정도 되니까 제가 바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고 또 에듀윌에서도 저한테도 문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문제 양이 좀 길다. 먼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는 처음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잘막잘막하게 나오지 않을까. 판례 같은 경우도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좀 길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배부된 자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길죠. 그죠? 그리고 또 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묶음 문제도 좀 나오고 있었고 물론 이게 많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13번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도 있고 처음 헌법 시험 치고는 조금은 기성 시험 문제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뭐 누구는 뭐 인터넷에 보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을 막 드러내는 수험생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땐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법령이라고 하는 거에서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기반으로 출제가 많이 됐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늘 출제 포인트예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가 참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최근 판례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최근 판례들 중에서 우리는 위헌 판례 위주로 많이 봤는데 최근 판례 중에 합헌이 됐던 판례들도 등장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어쨌거나 그 수많은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모두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2차를 준비하거나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는 최근 판례들은 이제 합헌적인 판례들도 어떤 결론이라든지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공부하지 않은 판례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판례를 봤다면 그냥 직관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위헌적인 판례들은 우리가 수업 때 다 다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령과 판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제가 됐는데 부속법령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알다시피 국적법 이런 게 부속법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적게 출제가 됐다라는 점 이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어떤 개념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약간 그런 외적인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어렵진 않았다. 그럼 그 얘기는 항상 출제가요. 헌법 조문이 많이 나올 때는 부속법령이 약화되는 추세가 있고 또 중요한 부속법령이 나올 때는 헌법 조문을 조금 덜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2차 때는 아마도 이제 부속법령 중에 국적법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몇 가지 뭐 청원법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알아둘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법학 문제는 법령하고 판례하고 학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로 움직이게 되는데 학설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학설 문제는 하나도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모두 판례로 흡수시켜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이 원래 어려운 이유가 학설 때문에 어려운 건데 학설에 대한 부담은 좀 버리시고 오히려 판례의 다수견해 또는 판례의 소수견해 같은 형식으로 좀 만약에 내가 중요한 판례들은 소수견해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역으로 본다면 이번 문제는 헌법 총론 영역하고 기본권 영역 중에서 기본권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헌법 총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쪽에서도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 5문제나 출제가 됐었고요. 특이하게도 사회적 기본권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3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본권 3문제, 자유권적 기본권 5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주권, 평등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전체적인 기본권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경제적 기본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또 정치적 기본권에서 1문제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아시죠? 그쪽에서 2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6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은 향후 유지가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했던 거는 헌법 총론에서 5문제 정도 그리고 기본권에서 15문제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기본권에서 1문제가 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기본권 영역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우리나라에도 화두기도 하죠. 그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국가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자체가 둘이 합쳐가지고 8문제면 무려
40점 정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문제였었고요. 1차고요.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죠? 여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 130조 이하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모두 헌법 조문이 출제가 됐어요. 1번 보시면 뭐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고 제한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번째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판례인데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더러 각 개별 규정의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해야 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죠? 가장 전형적인 그 헌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안 확정되죠.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공포하죠?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빼박입니다. 헌법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3번 지문이 의미가 있어요. 자, 3번 보세요. 7차 헌법 개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헌정사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헌정사를 본격적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헌정사는 공부해 보신 분은 알다시피 되게 골치 아프죠. 재정부터 1차 개정, 2차 개정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초식으로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저도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문 하나가 나왔다라는 건 찝찝해요, 좀. 이 얘기는 앞으로 헌정사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헌정사는 포기하지 말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7차 개정 헌법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이 이원화됐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확정하도록 했다 해가지고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해설에다가는 7차 개정 헌법 쪽에 조문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였다? 헌법 개정, 헌법 총론 문제였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총론에서 맨 앞에 해당하는 재정, 개정 그쪽 내용이었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맞췄어야 될 문제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민주적 기본 질서인데요. 이 문제가 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자, 제가 여기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자, 그 1번 조항부터 이게 자신 없으면 좀 이 부분부터 좀 떨게 돼요. 자,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전문가 4조의 통일 조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부터 정리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기본 강의 쪽에 나중에 살펴보시면 민주적 기본 질서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 맨 처음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었었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하고 4조의 통일 조항에 보게 되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조항 얘기이기 때문에 헌법 조문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그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해산되죠. 헌법 조문도 그대로 나왔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조문이 나온 거예요. 헌법 조문이. 3번 보겠습니다. 자, 정당 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는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할 만큼의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되게 말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 제도는 뭐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결사체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얘는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한민국은 정당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 자체를 그죠? 정치적 의사를 발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당의 해산은 어때야 되죠? 엄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엄격하지 않게 해산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정당은 엄청나게 보호해 주잖아요. 정당에 보조금도 주고, 그죠?
그리고 선거 공영제라고 해가지고 정당이 하는 그 선거에 있어서 국가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치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인데요. 자, 4번하고 좀 구분해 봅시다. 4번도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4번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지문을 뽑아가지고 낸 건데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사회국가의 원리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사회국가는 어때요? 국가가 적극적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국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은 뭐죠? 자유주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국가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이 틀에서의 사회국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외워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는 되게 철학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에 부합하면 그게 맞는 지문인 거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지문인 거예요. 헌법은 약간 어때요? 법학 같아 보이지도 하지만 정치학 같아 보이기도 한 거거든요.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지문도 되게 어려운 지문 같아 보이지만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본질이니까. 이거 안에서 이 바운드리 안에서 사회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가는 사회국가가 만들어지면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지 뭐 그러면 그죠? 거의 복지국가를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약간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지금 만약에 공부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우리 이제 겨우 기본권 시작했으니까. 근데 어때요? 풀기가 어렵죠, 문제가. 그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거는 3번 문제였었어요. 3번 문제는 많이 틀렸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최신 판례 자체가 반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건 좀 어떻게 얘기해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특히 4번 판례가 최신 판례긴 해요. 이게 작년에 나온 판례인데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판례 결론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몰랐으면 틀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3번 부분이에요. 요거만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답이었는데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객관적인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등장하는데 얘는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를 말한다. 즉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모습이 있는데 주관적인 모습은 법적 안정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허를 찌른 지문이거든요.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이건 신뢰보호의 원칙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뭐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법적 안정성은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 객관적 요소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주관적 요소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건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이 왔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지문이 이 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 문제를 풀긴 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수험생은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근데 다른 거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죠? 보편 타당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판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위헌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합헌일 거 아닙니까? 그럼 걔는 어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맞기 때문에 합헌이 됐겠죠. 그렇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답은 3번이었고요. 첫 번째가 신뢰보호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으로 바꿔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고춧가루가 아니나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나머지 판례들이 모두 생소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번 판례는 뭐 옛날 판례긴 하지만 자, 1번은 이겁니다. 자, 실종 기간이 만료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만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 후에 선고가 됐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만료는 그러니까 보세요. 법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건데 개정 전에 사실이 만료가 됐어요. 이게 보통 실종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법상. 그러니까 실종 기간은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행방불명이라고 할 때 그 실종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진짜 사망한 거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사망한 거로 추정이 되면 상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만료가 됐는데 언제 선고를 받았죠? 이때 선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 선고를.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실종된 거로 보는 거는 이때예요, 이때예요? 근데 우리 법학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법도 좀 응용해 봅시다. 실종 기간 만료는 이때 됐는데 실종 선고를 받은 건 이때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실종돼서 사망한 거로 추정하는 것은 이때가 돼야 되나요? 선고받을 때가 돼야 되나요? 당연히 선고받을 때죠,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눌러야 되는 거야, 이때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럼 보세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선고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진정소고기법이 아니죠. 부진정인 거죠, 여러분들. 자, 소고기법 기억나세요? 부진정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를 부진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죠? 개정법을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유예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12조 3 1항에 정한 재형법정주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죠? 원래 그 재형법정주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죠?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가서 보호해 줘야죠. 특별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로 가죠? 일반적인 기본권으로 해결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풀 때 보면은 그죠?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거예요.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제 길어지게 되어 10년으로 규정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해서 과도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3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4번이 논리적으로는 모두 다 일관성이 있는 논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았던 문제. 요거는 제가 동의해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좀 별표가 좀 필요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바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민주적 기본 질서가 기본 원리 문제였고 얘도 기본 원리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헌법 총론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됐는데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자, 헌법의 기본 제도에 해당하는 선거 제도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 문제도 잠깐 보시면 볼게요. 지문들 뭐 상당히 만만하지 않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기본권으로 가면 참정권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와 연동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문제 보면서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되게 어려운 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아직 건드리진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안도의 한숨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그쪽이 건드려지면 너무너무나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판례 위주였다. 자, 1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투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빼박이죠. 얘는 당연히 뭐죠?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헌법 조문이. 그래서 얘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고요. 자, 2번 중요했었죠, 여러분들. 2번 이거 틀린 거 아시겠죠? 이거 헌법 불합치 나왔던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수용자의 경우에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죠? 이제 헌법 불합치 났죠? 집행유예자의 경우나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떻죠? 선거권이 있다고 받고, 그죠? 1년 이상일 경우는 어땠죠? 그냥 너는 그냥 거기서 콩밥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눴습니다, 둘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이미 틀린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눠진 판례를 합쳐가지고 실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판례고요.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선거권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례였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많이 얘기했던 거죠. 어땠습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그죠? 이 자체가 선거의 대상인지가 나와 있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이걸 뭐로 격상시켜줬다 그랬죠? 헌법상 기본권으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도 뭐가 된다?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24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됐다. 이거는 매번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벗어난 판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던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보시면 수화라고 되어 있죠. 자막의 방향을 얘기하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겠죠. 그죠? 수화를 하거나 이렇게 자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방송 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 방송 시설 주간 후보자 연설의 방송,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그리고 주간 대담 토론회 등의 방송에서 어떻게 했다? 지금 자막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수화를 필요로 하는 것.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수화가 나오죠. 오른쪽에 아예 사람이 나오셔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수화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걸 재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거죠. 그럼 이게 위헌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되죠? 선거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들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재량인 이유가 만약에 이런 것 자체를 모두 다 인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후보자나 정당 같은 경우는 그 선거에 투여해야 될 또 힘 자체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비교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무조건 다 수화 언어나 자막의 방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이것까지는 아니다. 재량으로 놔둬도 충분히 이 사람들도 보다 또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TV라든지 방송을 할 때 수화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막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비교 역량이 필요했던 판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선거 비용이라든지 선거 운동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보도 편성의 자유와 같은 어떤 방송국의 자유 같은 경우가 같이 비교 역량 될 수밖에 없겠죠. 형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량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걸 기속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재량도 가능하다 봤던 판례였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판례. 4번 문제는 2번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되네요. 어때요? 좀 문제가 만만하지 않죠. 그죠? 자, 뒤에 거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5번부터가 이제 기본권이 시작됐는데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권 총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 기본권 총론에선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기본권 주체입니다. 뭐 워낙 많이 얘기했었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그죠? 두 가지가 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죠.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인정되죠, 그죠? 외국인들도. 2번은 어떻습니까? 자, 근로의 권리 기억나시죠? 근로의 권리는 원래는 어땠습니까? 근로의 권리는 외국인한테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근로의 권리가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 이 중에서 뭐만 외국인한테 인정된다 그랬죠? 자유권적 성격은 인정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도 의미가 있죠. 제가 이거 방문진이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방문진의 경우에 있어서 방송문화진흥회를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얘한테 뭐가 인정됐었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됐었죠. 기억해달라고 한 게 바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뭐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됐죠. 그죠? 어떤 기본권이죠? 정당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입돼 있는 정당을 뽑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정당의 자유로서. 하지만 대통령은 또 뭐가 있죠? 선거에 있어서 중립 의무가 있죠. 그죠?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도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얘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5번은 그래서 3번으로 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그죠? 6번 문제 잠깐 보세요. 6번 문제가 어려웠는데요. 자, 이 문제 푸는 방식만 잠깐 얘기합시다. 이게 왜 어려웠냐? 자, 제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요. 비례의 원칙. 그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라고 얘기하고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근데 얘네들은 네 단계로 가죠.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뭐죠? 투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마지막에 뭐예요? 법익의 균형성으로 가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딱 따져가지고 하나만 무너지면 도미노 같이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목적의 정당성이 무너진 판례가 생각보다 적다고 했었죠. 제가 7개 정도 기억해달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자, 우리 해설 쪽에 잠깐 보면은 7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설같이 배부되어 있죠? 잠깐 한번 넘겨봅시다. 해설 쪽에 보면은 몇 페이지이죠? 3페이지인가요? 그죠? 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위헌 판결을 받은 판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교환으로 배부했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동성동본 금혼 사건, 그다음에 재외 국민의 선거권 제한, 혼빈간 긴급조치 1호 및 2호,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인정해주지 않은 거, 그다음에 경찰 촬영 허용 문제,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변호인의 피의자 뒤에 앉아라는 후방 착석 요구 행위, 그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다 이 얘기죠.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지금 세 개의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봅시다. 이거 보세요. 혼빈간이죠, 이게 바로. 혼인빙자 가능죄. 자, 우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몇 번째죠? 세 번째 판례잖아요.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죠? 자, 두 번째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 간통행위죠, 여러분들. 간통행위는 거기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없으니까.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운전면허를 받은 자 훔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거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죠. 왜냐하면 목적의 정당성이 무너진 게 7개밖에 없으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그래서 4번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소거법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의 정당성이 무너진 판례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됐죠? 자, 마지막 판례도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이게 낙태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됐고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됐지만 어디서 무너진 거죠? 심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서 무너졌던 판례예요. 근데 4번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수단의 적절성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사실 여기는 정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판례거든요. 근데 이 판례를 어떻게 외웁니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 판례의 의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 네가 알고 있니에서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외우는 거죠. 근데 얘는 뭐죠? 과정까지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고급진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꼭 기억해 둘 것. 이것까지 있었다라는 거. 해설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외워두시면 또 나왔을 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된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오히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7번 문제 빨리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모든 문제 자체가 모두 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문제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어때요, 여러분들? 1번이 답이죠? 그죠? 요거 친생 부인의 소 같은 경우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봤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유가 있으면 안 나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생 부인의 소는 아빠가 이런 거죠.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도 나를 안 닮았어요. 발가락만 닮았어요. 이러면 진짜 내 아이가 아닌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를 너무나 지체해버리면 아이의 안정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닌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 2년 내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정당하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고요. 또 2번 지문이요. 요거 기억나시죠? 조금 잔인한 내용인데 학문 나오면 무조건 다 합헌이었던 거 기억합시다. 학문 나오면 다 합헌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보기에는 좀 수치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수영자는 학문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두 매번 학문을 들춰보면서 검사하는데 이건 정당하다고 봤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고요. 자, 3번 질문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이거는 뭐냐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재소자가 수의를 입고서 재판정에 가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사 사건은 어떻게 받죠? 합헌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민사 사건은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라든지 벌금이 아닌 거죠. 바로 그때는 일반적인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경우는 재소자용 옷을 입고 재판정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례인데 이건 뭐가 나왔죠? 운동화가 나왔어요. 그죠? 사실 운동화 판결은 그 이후의 판결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같은 논리예요. 민사 사건이죠. 민사 사건에 운동화 신고 가는 거를 금지했거든요. 그럼 뭐 신고 가라는 거죠? 재소자가 보통 안에는 고무신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흰색으로 돼가지고 늘어나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거 신고 가라고 하는 거, 그거는 부당하지 않다라고 봤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판례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과문 계제죠. 사과문 계제는 법인의 뭐를 침해하죠? 인격권 침해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법인의 경우는 뭐는 침해당하지 않죠? 양심의 자유는 없죠. 그죠? 하지만 인격권은 침해당한다라고 몇 번 강조했었죠. 바로 법인의 인격권 침해를 그대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자, 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격권의 침해는 되죠. 그죠? 구분해 달라고 했던 거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에서 그죠? 판례들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출제한 느낌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판례어들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나왔네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적 행동 자유면? 그죠? 바로 행복, 추구권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헌법 10조 전문의 행복 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는 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권리로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오케이. 그죠? 1번은 뭐 당연한 거고요. 2번 지문 되게 특이한 지문이었는데요. 최근 판례입니다. 육군 장교가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민간 법원에서 약식 명령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약식 명령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얘는 좀 이게 진짜 재판으로 가는 게 되게 애매하니까 검사가 어떤 진술을 해요. 근데 검사 진술 자체 그 명령을 내가 따르기만 하면은 그 검사 다시요.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검사가 이거를 딱 법원에 올리잖아요. 그럼 법원은 이 사람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벌금이라든지 과료라든지 몰수와 같은 걸 그냥 딱 해버리는 거를 약식 명령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 오세요. 육군 장교가 큰 잘못을 했죠. 근데 이게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은 아닌 거죠. 거기에 따라 뭘 받은 거죠? 벌금이나 과료나 몰수를 당한 거예요. 얘는 지금 징역을 당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에 따른 부분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뭐다? 이거를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진신고. 그러면 자진신고하라는 얘기는 불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이익이 될까요? 당연히. 불이익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약식 명령 이거 받은 것도 좀 억울한데 이거 심각한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굳이 자진신고해야 되겠어? 나는 뭐가 있다? 일반적 행동 자유가 있는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건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맞는데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신고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너의 바로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 거죠. 자, 어려운 판례였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건 신고하는 게 맞아요. 신분이 뭡니까? 군인이잖아요. 장교잖아요. 그죠? 그럼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팩트가 있다고 한다면 알려야죠. 그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4번, 3번도 은근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일반적 행동 자유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뭐 하면서? 그죠? 운전하면서. 가능합니다. 이게 모두 다 일반적 행동 자유에 해당하죠. 하지만 제한이 가능한 거죠. 그죠? 저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죠? 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뭐죠? 침해로 따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를 기, 제, 침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어떤 겁니까?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바로 안전벨트 사건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권리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얘들은 모두 다 그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인 거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즉 행복 추구권. 제한이 되고 있죠, 둘 다. 침해는 아닌 거죠. 기본권의 침해가 돼버리면 그때 바로 뭐가 됩니까? 인용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둘 다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인 행복 추구권 그리고 제한은 되고 있지만 침해는 아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 제, 침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의료 분쟁 조정 대상인 의료 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먼저 개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 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뒤에 보시면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어요. 이 판례도 뭐 정확하게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갖고 반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문제가 많은 수험생들이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기억, 디귿, 리을이죠. 그죠? 앞에 되는데 요거는 풀 때 지금 이거 4번 했던 수험생이 되게 많았었는데 바로 이 니은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자체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그려보면서 정리한다면 군인이란 신분 그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하지만 좀 무리이긴 합니다. 이런 판례는 미리 좀 알아두지 않으면 그죠? 시험장에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합헌적인 판례들도 좀 결론적인 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구나. 그게 바로 향후 대책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이었고요. 자, 좀 스피드 내봅시다. 9번입니다.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출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가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자,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만 볼게요. 자, 지금부터 잠깐 봅시다. 그 문제가 답은 보여요. 답은 1번이거든요. 자, 보세요.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익명 표현은 즉 익명이 뭐죠? 내 이름을 가리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익명 표현도 자유니까 다만 그것이 뭐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제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익명 표현이라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익명성을 바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익명성이죠. 실명제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히 자유인 거죠. 다만 그것이 어때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구제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익명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자, 우리 풀었던 분들 자, 3번은 워낙 많이 출제되죠. 음란한 표현도 이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다만 제한될 수 있을 뿐인 거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이거는 뭐 최근 판례 아닙니까?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일 90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서를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났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또 맞는 지문이죠. 근데 문제가 2번 지문이거든요. 2번 지문이 진짜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잠깐 봅시다. 헌법 21조 4항 전문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한계로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조금 출제자가 만점을 막으려는 문제가 아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1번 자체가 명확하게 있었지만 1번에서 되게 애매했던 선생은 2번을 바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계 같아 보여요. 제가 한계가 뭐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게 한계라고 했죠. 너 한계를 극복해 이거잖아요. 그럼 한계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뭐라 했죠? 제가 한계가 아니라 제한이라 그랬죠. 그럼 이건 문제는 이거거든요. 과연 21조 4항 전문을 한계로 봐야 되니 아니면 제한으로 봐야 되니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외부에서 통제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로 봐야 되니의 문제였는데 우리 헌재는 이거를 제한으로 봐요. 이거 좀 어려웠었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2번 옆에다가 아예 별표 해놓읍시다. 웬만하면은. 자, 2번은 별표가 되는 거고요. 제한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헌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책임 의무는 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아니라 너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 의무라고 하는 거를 지어준 거는 맞다. 이걸 한계까지 봐주진 않는다. 그리고 또 뭐다? 그리고 외부적인 제한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봤지? 한계는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공부해 가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은 됩니다. 자, 됐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표현의 자유 어려웠었고요. 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죠.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야말로 자, 모두 어디서 나온 거죠? 헌법 12조를 그냥 다 낸 거죠. 그죠? 헌법 12조를 각각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나왔죠? 답이 몇 번이 답이죠? 요거 3번이 답이죠. 3번 보시면 나머지는 헌법 조문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늘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죠. 그리고 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죠. 그죠? 위가 바뀌었죠. 아래하고 이 적법 절차가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빼박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준비가 됐어야 될 문제고 헌법 조문에서 이거 놓치면은 사실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모두 다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 12조에 있는 헌법 12조가 조문이 되게 많죠. 아마 9개인가 있나요? 조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골라 가지고 낸 겁니다. 그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내용은요. 이쪽도 다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모두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지금 등록 대상자가 돼버리니까 신상 정보가 등록돼 버리면 뭐예요? 내 정보를 외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상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성매수자라고 한다면 침해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문제는 3번하고 4번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예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동을 한 거죠. 뭐 폰으로 뭘 하거나 화상으로 뭘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했죠. 내가. 배포한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막 뿌린 거죠. 돈을 받으면서. 뭐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자, 뭐가 더 잘못이 크죠? 둘 다 잘못인 건 맞지만. 위에 건 어때요?
몸챗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해도 되나? 막 그런 거 하다 걸린 거거든요. 얘는 뭐죠? 음란물 배포한 거죠. 뭐가 더 가벌성이 크죠? 아래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은 뭐죠? 바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위는 뭐가 됩니까? 침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판례도 모두 우리가 외우기가 좀 어려운 판례들이었지만, 그죠? 이게 만약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 판례였었어요. 사실 모두 정리가 됐어야 될 판례인데 보면서도 이 어떤 범죄 그 양정이라고 하죠. 범죄의 질에 따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자체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11번도 좀 유의미한 판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들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이 문제도 뭐 1번하고 2번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3번하고 4번에 딱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답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례는 결론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결론을 몰랐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한 두세 개를 더 맞춰낼 수 있고 그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2번도 의미가 좀 있죠. 12번은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같은 판례를 나눠서 출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학의 자유 쪽인데요. 그 대학 자치는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받으시고 당연히 학교 법인의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지만 대학 구성원도 뭐다? 학교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사행정 영역에 있어서 어떤 참여권이 인정된 여지가 아예 없진 않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딱 뒤에 보는 순간 여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삼각형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모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대학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건이었습니다. 인정이 됐었고 그리고 1번하고 4번, 3번은 같은 판례고 4번이 좀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판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서울대학교에 있어가지고 뭐다? 그죠?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치 운영에서 내부 인사 참여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참여라고 한다면 바로 대학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용이했던 판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 판례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의 자치가 가지고 있는 조문도 중요하지만 판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겁니다. 13번이 의미가 좀 있는 판례입니다. 13번 잠깐 내용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사례용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일단 경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부분과 경찰 시험에 임용해서 합격했는데요. 이 사람이 군인 계급에 해당하는 중사 계급하고 같은 이제 그 봉급에서 같은 이제 대등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 중사가 더 많이 돈을 받으니까 이거 왜 이런 거야 해가지고 평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죠? 한 사람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 엄청나게 많이 주장하고 있죠. 이걸 경합이라고 합니까? 상충이라고 합니까? 경합이라고 하죠. 그죠?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은 다른 말로 충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경합은 바로 단수의 기본권 주체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경합으로 봐야 되는 문제였던 거고. 두 번째 보세요. 평등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같은 직역은 아니지만 유사한 직역에 있어서 그죠? 공무를 집행하는 데서 월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당연히 평등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고요. 당연히 답은 3번하고 4번 중에 정해지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재미있는 거는 1번과 2번은 몰랐다 할지라도 3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둘이 모순 관계거든요, 거의. 그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도 됩니다. 답은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에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직업의 자유 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헌재의 명확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답은 4번으로 가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뭡니까? 사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딱 어떤 하나의 판례를 바탕으로 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가 맞아요. 자, 보통은 4개의 지문을 4개의 판례들로 쫙 깔아놓죠. 근데 얘는 뭐예요? 하나의 판례를 바탕으로 4개로 구성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한두 문제 정도는 어때요?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로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 그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지문으로 내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13번이었었고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맞히긴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저와 같은 그런 패턴으로 1번, 2번, 3번, 4번까지 갔다 보면 논리적 일관성으로 4번으로 그냥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점. 문제 푸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14번 봅니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요 판례도 은근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번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부속법령 얘기할 때 하나 나왔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 통신의 개념 자체를 냈어요. 이게 바로 통신이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합니다. 이거는 조문을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빼박이긴 한데 자,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 보여. 이거 갖고는 확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나머지를 따져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2번 볼게요. 자,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려는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여러분들 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다 인정되죠. 기본권의 제한까지 갔다가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맞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2번. 이게 답이거든요. 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바로. 자, 3번, 4번 보세요. 3번 우리 봤던 거죠. 인터넷 회신. 이거 패킷 감청이죠. 패킷 감청 위헌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패킷 위주로 잘라가지고 했던 거고도 위헌 났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도 어떻습니까? 얘도 자, 금치 기간 중에 여러분들 금치가 뭐예요? 교도소 안에서도 잘못하게 되면 독방에 집어넣는 거 금치라고 얘기했었죠. 금치 안에서 원천적인 제한은 모두 위헌이 났지만 지금과 같은 이렇게 처우에 대한 경우에서 그죠? 그 제한하는 것 자체 모두 합헌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헌이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번, 4번이 모두 합헌이에요, 맞고. 자, 이제 2번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어려웠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 설명해 볼게요. 통신은요, 통신의 자유라는 게 있고요. 통신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너가 알고 있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통신의 비밀은 뭐죠? 내가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내 의견을 표명하거나 할 때는 뭐예요? 남이 이거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비밀을 유지시키는 거죠. 이게 통신의 비밀이죠. 누구라도 내가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을 감청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통신의 비밀입니다. 그럼 통신의 자유는 뭘까요? 누구라도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게 통신의 자유죠. 자, 둘은 색깔이 좀 다르죠. 통신의 자유는 뭐다?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 통신의 비밀은 뭐죠? 내가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 이거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사건 보세요. 지금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자, 이건 전기통신 사업자니까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뭐를 요구하는 거죠? 너 증서 요구하는 거죠? 너 누군지 신분 좀 확인해 보자. 여러분들 이 얘기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뭐가 제한되죠? 비밀이에요? 통신의 자유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랑 카톡하거나 전화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 뭐의 제한은 아닌 거죠. 비밀에 대한 제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비밀 제한이 아니고 뭐다? 자유의 제한이다인데 요 판례는 의미가 있는 판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까 이런 출제자 의도를 안 거예요. 사실 요 판례는 판례에서 이미 이걸 나눠주고 있었던 판례거든요. 해설 잘 보시고 이거는 통신의 자유에 해당했던 것이지 비밀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비밀을 딱 하면 당연히 비밀 아닐까 생각하지만 통신의 비밀을 감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난 지금 휴대폰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통신사한테. 자, 그럴 때는 통신의 자유지 통신의 비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되는 거죠. 이게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 봅시다. 이렇게 패턴으로 갈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뭡니까? 사회적 기본권이죠.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기본권이 세 문제나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자,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자, 이건 이제 어떤 헌법적 의무죠. 이럴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본권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의무죠. 기본권의 보호 의무죠. 확인 보호 의무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과잉 금지가 적용돼요, 아니면 최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자, 2번은 우리 최신 판례 할 때 정리가 됐던 거다. 그죠? 어떤 사건이었죠? 지금 이 사람이 65세 미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뇌병변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병변 장애가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입니다. 노인성 질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장기 요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죠? 요양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나이도 어린데 60세도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장기 요양만 받고 있으면 안 돼. 난 지금 활동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활동급여를 신청했더니만 안 돼. 너는 지금 여기밖에 안 돼. 이렇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이건 뭐라고 봤죠? 평등의 원칙의 위반이라고 봤던 사건이죠. 그죠? 굉장히 유명했던 작년 기출문제니까 작년에 나왔던 판례니까 기억해둬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됐던 판례고요. 그래서 요거는 차별이라고 봤죠. 그죠? 젊은 사람이 다시 한번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본 겁니다. 그죠? 너는 뇌병변이니까 그냥 일로 가. 왜냐면 여기 보면 뇌병변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나오니까. 보통 뇌병변 장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냥 너 요양급여나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 사람이 거부하자. 그죠? 안 돼 임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봤던 판례고요. 자, 그 다음 거 3번 보시면, 요건 좀 안타깝지만, 그죠? 어쨌거나 피해에 있어가지고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는 게 맞거든요. 피해자가 지는 것 자체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요거는 뭐 나중에 입증 책임에 전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이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판례도 많이들 봤던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투구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는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이것은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봤었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죠. 모두 중요했던 판례들 다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됐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 봅시다. 자, 근로의 권리 나왔죠. 또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중요한 근로의 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많이 출제가 되죠? 뭡니까? 근로의 권리는 누구는 주체가 안 되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죠. 그죠?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근로 3권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강조했던 거 출제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일용직 근로자 문제. 자, 3개월 계속 근로하지 않은 그죠? 단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그쵸? 바로 그 해고제도에 대한 적용 제외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되게 중요한 판례죠. 청원경찰의 복무는 청원경찰은 경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청원경찰도 경찰과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분됐죠.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공무원성을 인정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로삼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뭐죠? 일반적인 그쵸? 지자체라든지 국가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근로삼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답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요. 헌법 조문이 그대로 나왔죠. 헌법 조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근로상권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죠. 그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얘는 헌법 조문을 반드시 공부할 것, 이게 정답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16번 문제도 헌법 조문과 판례를 좀 섞어서 낸 문제다. 기억하시고, 자, 17번 문제의 의미는 환경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권을 냈어요. 환경권은 잘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긴 했었었는데 아마도 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또 환경적인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권을 굳이 잡는다면은 사회적 기본권 파트에 해당하죠. 여기까지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정온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정온이 뭐냐할까요? 정온은 고요할 정자에 평온할 온자를 써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1번은 많이 봤던 판례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확성기를 쓴 데는 그죠? 정온한 그런 생활 환경이 보장된 주거 지역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성기 데시벨이 너무나 커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한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세요. 독서실은 진짜 조용하죠. 진짜 평온하고 모든 지역을 독서실과 같이 정원을 요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도 꽤 중요하죠. 환경권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자, 헌법 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로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떤 내용이라든 범위로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이죠. 여러분들 환경에 있어서 지금 보세요. 이거는 자, 보호 의무죠. 기본권 보호 의무죠. 자, 기본권 보호 의무는 비례 원칙으로 가나요? 아니죠. 아까 무슨 원칙이었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잖아요. 기본권의 보호 의무니까. 그래서 얘는 비례 원칙과 같은 엄격한 심사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기본권의 확인과 보호 의무 이 부분이죠. 그죠? 얘는 뭐로 간다? 과소, 보호, 금지의 원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출제가 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또 뭐 어렵지 않았는데요. 뭐 생소하게 느껴지면 또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력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자, 재판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번 지문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거 나올 거라고. 그죠? 우리 공부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군민은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 하나씩 보라고 했잖아요. 군사상 기밀, 초소,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죠?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건 바꾸지 않았네요. 헌법조문은 그대로 냈네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소환된 증인이나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정을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X. 답은 그래서 2번인데요. 요 1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게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이 사람이 출국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외국에서 내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결백하다는 증거를 외국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뭐죠? 허용할 수 없다고 봤죠. 그죠? 그래서 출국 금지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판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다. 18번도 재판 청구권을 바탕으로 조문 하나가 나왔고 판례가 3가지가 출제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혼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이 출제가 됐죠. 이쪽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이 나왔다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죠? 바로 단심 재판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보상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단심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불복해가지고, 그죠?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그죠? 상소제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상고, 재항고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상소제도, 항고하고, 항소하죠, 항소하고, 상고로 가게 돼. 이런 것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단심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고,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이요.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어떻게 됐죠?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 이때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죠? 3년, 그리고 확정 재판이 있은 날부터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 위헌 판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따른 법률을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하고 형사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금전의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교집합 자체를 그냥 같이 물었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있고 얘가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의 교집합이 만약에 5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500만 원을 받는다면 여기서 5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500만 원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애매하니까 만약에 국가 배상이 1,500만 원을 받을 게 있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이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2,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을 가만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손실보상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국가배상 1,5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만 받으면 되는 거죠?
1,500만 원으로 그냥 퉁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교집합으로서 1,000만 원이 되니까 이게 사라지는 것이고 요거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정리해 주시고요.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20번까지 보겠습니다. 공무담인권이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은 정치적 기본권을 탁 냈죠. 그죠? 그러니까 이 20번 문제 의도는 뭐냐면 지금 그 기본권이 되게 많잖아요. 자유권적 기본권, 재산권적 기본권,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는데 하나가 안 나왔었는데 그게 정치적 기본권이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탁 낸 겁니다. 자, 문제는 좀 쉽지 않았는데요. 자, 첫 번째 공무담인권에 대한 내용에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뭐죠? 공무담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서 특별한 기본권이 뭡니까? 공무담인권이죠. 그래서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기본권의 경합의 기준을 그대로 출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죠? 공무담인권의 보호 영역에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회보장이나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바로 뭐가 됩니까?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거나 승진기회 보장 같은 문제, 이런 문제점은 보호될 수 없다라고 본 거고요.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게 3번하고 4번의 문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3번 지문이 최근 판례긴 한데 어려웠었습니다. 다만 4번 자체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4번을 찍었어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좀 저 4번이 어려워서 3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3번 이렇게 정리합시다. 4번이요. 자, 선고유예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선고유예는 세 가지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선고유예 받았다. 자, 여기요.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받았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만약에 이런 선고유예 때문에 당연퇴직이 됐다. 당연퇴직. 선고유예를 가지고 당연퇴직이 됐다. 이러면 바로 공무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봐요. 이땐 침해가 됩니다. 침해를 인정합니다. 됐죠? 첫 번째.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다. 이 선고유예가 자, 뭐다? 술액죄의 선고유예예요. 술액죄는 나쁜 죄죠. 그죠? 이거는 뇌물과 관련된 거니까. 자, 술액죄로 선고유예 받아서 당연퇴직됐다.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침해가 아니죠.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선고유예를 바탕으로 이제는 내가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데 선고유예를 받아가지고 임용결격에 해당한다.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임용결격은 뭐죠?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임용결격이다. 이것도 당연히 뭐로 보죠? 침해 아니죠. 그쵸? 잘하셨어요. 침해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기억했어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 우리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잖아요. 보세요. 선고유예 받고 임용 결격 사유가 됐죠.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임용 결격이 아니라 당연퇴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선고유예가 수뢰죄인 경우에는 침해가 아닌 것이고.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 3번 지문은 뭐냐? 이 서울교통공사의 정의가 되게 애매했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옛날에는요.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이런 게 있어요. 서울 메트로가 1, 2, 3, 4, 5선을 옛날에 관할했었고 그다음에 5, 6, 7, 8을 서울 도시철도공사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통합됐어요. 서울교통공사로. 그러면 과연 이 서울 지하철과 관련된 그 공사 안에서의 직원이나 임원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사법 관계로 봐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래서 공무원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무 관계, 이 중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 공무원의 근무 관계를 사법 관계로 봐버리거든요. 그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이거는 공무담인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그냥 지하철 공사의 그 내부적인 직원 관계는 사법 관계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풀 문제인데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죠? 그냥 느낌이 이거는 뭐 몰랐다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요 20번 문제도 확실하게 4번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보면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20번이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좀 중요했던 문제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쵸. 그리고 14번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진짜 어려웠었죠. 그죠? 9번 문제. 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온다면은 3번 문제 정도죠. 자,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렵게 출제가 된 것은 3번 문제, 그리고 9번 문제, 그리고 14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20번 문제 정도, 맨 마지막 지금 얘기했던 거, 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인 거 부분만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판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제 판례 범주를 좀 넓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가 맞는데, 저희가 보통 그 기본 토익 있는 판례 거의 다 봤잖아요.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된 판례를 봤는데도 그래도 좀 배고프네요. 그죠? 그래서 그 뭐가 좀 보완돼야 되느냐? 최근에 한 2, 3년 정도가 나왔던 판례 중에서 합헌이 있었던 판례들도 제가 조금씩 강조해 드릴 테니까, 어떤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판례 공부는 그런 것만 감안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좀 제가 간단하게 해설하려고 했는데 그냥 모든 문제마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좀 자신감을 갖고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의 유의미성은 다음번 문제의 효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